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39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 토요일은 K리그 개막하는 날! 어쨌든 토요일은 K리그 개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K리그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자 또 이렇게 컨텐츠를 이번 주에만 2개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드디어 K리그 개막했는데 좀 축하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K리그가 사실은 코로나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네. 올 시즌은 역시 코로나 시국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K리그의 그 있었던 상승세 그것을 다시 한번 뭔가 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관중이 이제 언제 더 아주 풍성하게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코로나만 딱 극복이 되면 확 좀 터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놓는 사전 정지 작업이랄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뭐 미디어 체계도 그렇고 그래도 나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으쌰으쌰 우리 저 K리그 팬들 다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사실 많이 저 K리그가 소외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새롭게 리스타트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체계에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K리그가 굉장히 국내 리그 중에서 최초로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막 탄소 중립 이런 협약식도 맺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채널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스카이 스포츠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도전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디어데이 행사는 또 정순주 아나운서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항상 또 진행을 하시고 맞아요. 이 K리그의 아주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죠. 네, 저도 정순주 열심히 하고 씨를 있습니다. 모신다는 거. 이 K리그 얘기에서는 저는 정순주 아나운서가 이미 뭐 진행도 하고 저희보다 K리그에 더 먼저 가담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정순주 아나운서에게 저희가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우승 후보 뭐 뻔하잖아요. 그쵸.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역시나 현대가 이렇게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북현대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좀 이번 시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이유, 근거. 전북현대가 먼저 바뀐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상식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이 됐잖아요. 이제까지 뭐 최강 감독님, 모라이스 감독님 이러고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됐는데 사실 외부에서 항상 데리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상식 수석 코치는 2009년부터 전북현대 선수생활 이후에 계속 전북현대랑 함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코치 시절 때 선수들하고 굉장히 사우나도 자주 가고 여러 가지 감독님 욕도 하면서 선수들하고 좀 스킨십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강희 감독, 모라이스 감독은 사우나는 같이 안 갔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같이 안 갔는지 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까지 전북에서 봤던 조금 선수와 감독 간에 좀 조심했던 부분보다는 좀 신숙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독과 선수들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더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 어드바이저. 네, 행정가로서 활약을 하는데 행정가뿐만이 아니라 선수들하고 좀 많이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유럽 생활도 얘기도 해주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선수들이 좀 두 개의 심장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박지성 선수의 어떤 조언은 분명히 지금 뛰는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전북이 국제화, 선진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영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인아웃을 좀 보면은요. 이동우 선수가 은퇴하고 손준호 선수가 이적을 하기도 했지만 작년 더블 달성한 선수들 대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수비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공격진에 일류첸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합류가 공격에서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전북이 좀 더 막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저도 질문. 미디어데이 보니까 또 김승대 선수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구스타보가 있고 일류첸코, 김승대 이런 세 명의 공격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싹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김선식 감독님한테 전화해볼까요? 아니,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미디어데이 때 물어봤는데
아직 고민 중이다. 그런데 선수도 열심히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조합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팬들도 구스타보와 일류첸코 선수의 또 투톱 조합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 일단 올 시즌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역시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아주 일정 기간 몰아서 하잖아요. 그 바람에 4월부터 이제 5월 초순 정도 이 상당히 지금 그 리그를 안 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중순에 다시 이제 리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의 일정은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거의 뭐 격주로 주중 주말 이런 게 찾아오는 아주 지옥의 일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정 속에서는 역시 선수층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훨씬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발현이 될 거다. 그리고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비단 톱에서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 라인의 여러 가지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스타일이니까 일류첸코라든가 구스타보 선수와 함께 기용하는 게 뭐 언제든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예전 감독들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골이 필요할 때는 정말 투톱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렇죠. 또 화력을 높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구스타보, 일류첸코가 같이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류첸코, 구스타보, 김승대가 같이 있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네. 이거는 팀의 강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전북은 작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인아웃에서 별로 그렇게 큰 공백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손준호 선수의 이적 공백도 뭐 최용준 같은 선수가 네. 다시 또 돌아왔으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또 올 시즌에 22세 이하 선수의 활용 문제가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출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팀마다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2세 이하 선수 활용에 있어서 역시 가장 걱정 없는 곳은 이제 포항 같은 팀이죠. 그렇죠. 포항은 송민규, 이수빈만 그렇죠. 들어가도 그냥 그게 다 거기는 해결이 그냥 돼버리기 송민규 선수가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고 울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강현구라든가 또 김태현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울산도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22세 이하가 상당수 팀들에게는 대부분 다 준비가 괜찮게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원 같은 경우는 김태환 선수가 이제 뭐 부동의 주전 역할을 하면 되고 그렇죠. 제주 같은 경우도 이동률 같은 선수가 또 준비하고 있고 많은 팀들이 다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전북은 이제 그것에 비하면 22세 이하는 아주 엑설런트 구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뭐 워낙에 다른 멤버가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전북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윤구 선수도 참 나이가 어린데 기대를 많이 모으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 영상만 봤는데 뭐 메시처럼 돌파도 좋고 오. 다재다능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강윤구 선수도. 네. 그 22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서울을 빼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용욱 선수가 여전히 여기에 여전히 해당해요. 있어요. 근데 조용욱 선수는 사실 느낌상으로는 고참 같아요, 고참. 25세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조용욱 선수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용욱 선수가 아니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조용욱을 생활하고 본 임팩트가 시간이 기니까 네. 그러니까 꽤 오래 뛴 것 같은데 22세예요 아직도. 조로 오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22세가 조금 걱정되는 팀 하나가 사실은 수원 FC. 그러니까 영입이 대부분 이제 베테랑들이죠. 베테랑들 그렇죠. 위주의 영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수원 FC는 김도균 감독이 약간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거기 근데 키퍼가 22세 이하라 민동환. 네. 민동환 키퍼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키퍼 쓸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그렇구나. 키퍼가 들어오면은 네. 이제 이광현 키퍼 예를 들어 송봉구 키퍼 했던 것처럼 들어오는 전북에서. 것처럼 그 키퍼가 한 명 들어올 수만 있으면 나름 또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22세 이하의 선수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승 후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좀 해보자면 이제 울산 현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여기는 감독님이 제일 이슈인 것 같아요. 홍명보 뭐 두 팀 다 이제 감독의 역할이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전북도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매우 스쿼드 운영도 중요하고요. 빡빡한 일정에서. 맞아요. 감독의 역량이 사실은 김상식 감독이 첫 시즌부터 많이 필요한 시즌이 됐어요. 네, 거기서 검증을 어떻게 받느냐.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제가 미디어데이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최연장 감독이더라고요. 맞아요. 최연장 감독이고 홍명보 감독이. 네. 야, 그러니까 그만큼 K리그 감독층이 이제 젊어진 거예요. 네. 굳이 꼽자면은 전북이 그래도 안정성에서 조금 낫지 않겠냐.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새로 외국인 선수가 왔으니까 주니어 대신에 네. 힌터제어랑 바쿠 선수인데
박구 선수는 아주 뭐 키는 작지만 밸런스가 아주 좋더라고요. 네. 슈팅도 좋고 힘도 있고 또 이타적이고 연계도 이타적이도 능한 연계도 선수예요. 잘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 힘들죠. K리그에 와서 이제 적응을 얼마큼 잘하느냐 또 문제죠. 그리고 신터제어도 사실은 커리어만 보면은 오히려 2부 리그에서의 커리어가 보험 시절에 뭐 이청용 선수 팀 동료였지만 그때 골도 많이 넣고 네, 둘이 합작도 오히려 많죠. 커리어 기록은 더 좋죠. 근데 이제 그것도 K리그 무대에서 과연 적응을 누가 잘하느냐의 또 맞아요.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류첸코나 이런 선수들 구스타브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K리그. 검증된 선수. 예, 검증도 됐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스타브는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막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야 될 이 두 명의 울산 외국인 선수에 비해선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전북이 좀 안정성의 면에서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모르죠. 이게 신터지거나 박구 선수도 분명히 보니까 좋은 선수긴 많거든요. 이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하면 워낙 뭐 스쿼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울산도 충분히 뭐 우승해도 전혀 문제 없이 네. 뭐 갈 수 그런 팀이 될 것 같다. 네, 근데 힌더제어의 그 좀 합류는 이청용 선수가 좀 많이 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먼저 제안을 했다고 봐달라고 좀 제안을 했다고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박구 선수는 또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다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또 2018년도, 19년도에는 10개 공격 포인트를 계속 했기 때문에 골 감각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적응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엔 또 홍명보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홍명보 감독님이 K리그에는 첫 감독님이고 K리그에 그냥 오시는 것도 20년 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명보 축구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지, K리그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조금 손실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그 전무이사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 손실 같은데, 뭐 본인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열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도전해야 될 장소를 이제 울산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울산에게는 꽤 잘 어울리는 캐릭터임에는 저는 틀림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울산은 기본적으로 기라성 같은 뭐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사실 굉장히 좋은 커리어들의 선수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 아닙니까? 울산은 전체적으로 역시 스타 군단이기 때문에 이런 팀에는 홍명보 감독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타 선수들에게 자발적인 어떤 존중을 얻어내면서 홍명보 감독 자체가 또 엄청난 거대한 스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네딘 지단 감독을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존중하듯이, 홍명보 감독이면은 울산의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발적인 존경심, 존중 이런 걸 얻어내면서 팀 분위기를 잘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제가 봤을 때 울산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는 저는 홍명보 감독이 기본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울산 팬분들도 아마 그거를 다 바라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지도자 생활을 잠시 떠나 있으면서 분명히 바깥에서 보고 축구를 보면서 뭔가 더 깨달은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울산에게 홍명보 감독은 괜찮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매치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울산 대 강원이거든요. 네. 네, 홍명보 감독 대 이영표 대표이사. 김지현 더비. 그리고 김지현 더비도 되죠. 아, 우리 네. 저 홍 감독님 지연이 좀 잘해주세요. 제가 아끼는 저 우리 지연이. 우리 지연이. 뭐 아까 박지성 어드바이저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울산하고 이제 전북하고 붙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라운드에 딱 있고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관중석이라든가 또 VIP석 이런 데서 또 있으면 그건 역시도 저는 K리그에 있어서는 그럼요. 굉장히 좋은 또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K리그 지휘봉을 잡게 된 거는 저는 K리그 전체판으로 봐도 그렇고 울산에게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김지현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울산이 지금 주니어 선수가 네. 공백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메꿀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데, 네. 뭐 두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이동준 선수와 김지현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네. 좀 젊고 빠른 선수들이 와서 조금 더 기동력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뭐 팀이 워낙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네. 뭐 외국인 선수 박호도 있고 이동경도 있고 고명진 같은 또 미드필더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뭐 이청용도 있고 뭐 경쟁자 김인성도 있고 맞아요. 경쟁자가 워낙 많아서, 홍 감독님이 근데 뭐 저는 워낙 그 선수 시절부터 감독, 특히 올림픽 동메달 딸 때도 그랬지만 능력이 있으시고 리더십도 강하시고
또 상당히 총명하시고 네. 물론 이제 월드컵 때 마무리가 좋지 않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랜 기간 좀 공백 기간 동안 또 만회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칼을 또 가셨겠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상당히 기대 많이 하는 감독이고 저는 김상식 감독도 기대 많이 해요. 사실 네. 워낙 해피바이러스 맞아요. 분위기의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모라이스 체제나 이럴 때 좀 고착화된 약간 답답했던 거를 마음껏 김상식 감독의 또 스타일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좀 많이 해봐. 네. 전술도 그렇고 그러면서 전북을 조금 더 이렇게 막 생동감 있는 클럽으로 막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사실 두 클럽에.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뭐 결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진 못했지만 평가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세대 교체에 조금 좀 시도를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울산에서도 젊은 세대와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클럽 월드컵 얘기는 뭐 두 번째 경기는 사실 뭐 좋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울산만이 거기 그 대회 참여한 모든 팀들 가운데 컨디션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떨어져 있을 때 참여한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나름 티그레스전은 나쁘지 않게 했고 그 경기에서 특히 김지현 선수, 이동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으로서는 뭐 할 만큼 하고 돌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저도 장 의원님이나 정순주 아나운서와 똑같이 둘 중에 그럼 누가 더 우승 후보예요라고 묻는다면 살짝쿵 전북이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다른 언론들에서도 했기 때문에 전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중위권 내지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전북이 조금 더 잘 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아까 그 얘기 나온 저 구스타보 일류첸코, 김승대 뭐 이런 선수들 거기에 뭐 김보경, 이승기 뭐 등등 여기에 이제 6월 하순이 되면 문선민 선수가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중위권, 하위권 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3점을 가져오는 데는 물론 울산도 엄청난 공격 자원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이제 울산의 변수가 뭐냐면 불투이스 김기희 선수가 이제 위주가 돼서 지키게 될 이제 수비 라인이 저는 약간 불안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들이 약간 네, 그렇죠. 김기희 두 선수 모두가 실수가 좀 있고 기복이 있는 스타일들이어서 불투이스 선수, 김기희 선수 요 라인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북의 수비 라인이 조금 더 조금 더 기복이 없어 보인다. 요런 차원에서 저는 살짝쿵 전북.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자켓 색깔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저 정말 전북 원하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고요. 그냥 옷이 입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저는 좀 울산 쪽에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우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정말로 저는 유벤투스입니다. 성남 까치 아니에요? 나 까빠 입고 지난주 입었던 거를 모르고 또 입고 왔어.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요. 자 그럼 우승 경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크호스 얘기를 해볼게요. 두 분은 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 두 팀 간 경쟁에 도전할 팀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요. 네. 팀 구성된 상황을 봤을 때는 전북, 울산 이 둘과 나머지 10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간극이 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6강 후보가 그럼 누구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6강 후보가 그래도 포항은 물론 이제 외국인 변수가 있어요. 워낙에 중요했던 외국인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변수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제가 영상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류첸코와 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 팔로세비치와 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고른 것 같아요. 포항이.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선수들의 준하는 활약을 해주기를 이제 기대할 것 같은데 저는 뭐니 해도 포항은 제가 지금 또 K리그 감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사나이 중에 하나가 김기동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정말 시행착오를 고쳐가는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나 팀의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리더십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매우 괜찮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예전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만 가까이 해주면 이 팀은 기본적으로 강상우, 송민규가 또 버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은 여전히 뭔가 그래도 2강과의 어떤 거리를 좁혀줄 팀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팀을 얘기하자면 저는 강원.
장지현 위원의 그 고향 쪽 팀인 강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선수 구성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쪽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원 지금 인아웃을 보면은 마사 선수라든가 김대원 선수, 김동현 선수, 황문기 선수 그리고 또 실라지라는 이제 외국인이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수들이 대체로 병수볼에 잘 어울려요. 저는 강원의 그 이적 시장의 인아웃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선수들과 병수볼이 잘 결합하게 되면 강원도 아까 말한 양강을 좀 근거리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강원 이번에 뭐 병수볼에 적합한 선수단이 된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팀이 괜찮을 것 같다. 네. 예. 장현님은 다코스 누구 보세요? 강원, 예, 윤석영도 또 네. 다시 왔어요. 네, 윤석영, 임창우 선수도 있죠. 예, 윤석영 뭐 특히 이제 김병수 감독이 이제 수비 전환 시에 수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올 시즌에 공격도 더 중요한데 실점률을 좀 줄여야 되니까 거기서 윤석영 같은 카드는 전술적으로도 수비 라인에서 3백 이론처럼도 활용했었고 예전에. 신광훈 선수 비슷하게 쓰겠죠. 그렇죠. 김병수 그래서 감독이. 윤석영 네. 선수나 뭐 아슐마토프나 임창우나 이런 좋은 센터백들이 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실라지 선수가 좋대요. 네, 그 연계도 좋고 또 세르비아 득점왕 출신답게 슈팅력 좋고 지난 시즌도 역시 계속 잘 만들어 가는데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무열 같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연계도 많이 해주지만 사실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선수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필요성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거고 물론 김병수 감독 성향은 뭐 외국인 선수 국내 선수 이렇게 가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선수면 국내 선수고 뭐 외국인 선수고 상관없다. 맞아요. 지난 이런 시즌 기준으로 전혀 하면은 거의 병선 대원군이었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상관은 안 하는 나가자토 분들이지만 선수 한 명 빼고는 뭐 다. 어쨌든 좋은 선수 들어오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 아마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만족스럽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마사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김동현 같은 선수는 장구적으로 이번에 한국형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또 그 롤도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 배급 능력 교대로 해줄 수도 있고 같이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마사는 전방위적으로 쓸 수 있고 네. 이선과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팀이 지금 상당히 좋다. 거기 김대원도 들어가고 네. 언급 안 된 선수 중에는 신창무도 조재환, 있고. 정석화, 신창무 이런 네, 선수들이 기존에 또 이제 있기 조재환 때문에, 선수는 있고. 신창무 선수 새로 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병수볼이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그리고 뭐 한효님하고 또 똑같이 저도 이제 포항, 네, 포항이 사실 이 지금 들어온 타슈치 또 크베시치, 네, 지금 대체 외국인 선수들인데 저는 이 두 선수의 그냥 영상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좀 확신이 없었는데 미디어 데이 보니까 김기동 감독이 너무 자신 있어 보이시죠? 너무 자신감 있게 확실히 대처된다. 자신감을 필요하길래 그냥 그거 믿고 있어요. 저도 좀 제가 그 말이 되게 괜찮은가 컸어요. 보다.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서 좀 보고 싶긴 한데 제가 본 걸로는 타슈치 선수도 일류첸코가 이제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의 중심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이타적으로 아주 볼도 잘 나눠주고 뭐 움직임이랄지 연계랄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주던 선수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슈치 선수도 이제 보다 많이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다재다능함이 있는 공격수고요. 그리고 크베시치 선수가 이제 팔로세비치를 대체해야 되는데 팔로세비치 하면은 기본적으로 플레이메이킹이 되고 이제 찬스 메이킹이 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크베시치가 제가 봤을 때는 창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그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 일류첸코와 비슷한 유형을 할 수 있는 공격수, 팔로세비치와 비슷한 유형을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이런 거를 일부러 좀 골라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선수들 영상을 보면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항은 계획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6강 후보 다코스군으로 또 서울도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은 지금 외국인 티오 아직 최전방 공격수? 네. 네. 공격수 지금 영입을 해야 돼요. 지금 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 외국인 공격수가 방점을 찍어줘야 이 팀은 그렇죠.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아마 FC 서울 구단 내에서 또 박지성 감독과 잘 얘기해서 어떻게든 좀 예산을 좀 추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산을 마련을 해서 알토란 같은 외국인 공격수는 영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제주도 이번에 보면은 용병 2명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영상만 봐서는. 그래서 기존 선수들이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창민, 뭐 김영욱, 안현범, 22세 이하의 또 이동률. 근데 지루소, 자와다 이 두 선수도 짧은 영상이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괜찮은 선수, 생각 이상으로는 괜찮은 선수가 들어온 것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그 느낌이지만 제주도 충분히 뭐 승격팀이지만 중위권 또 중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저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언론에 이제 예측한 것이 그 전북 울산 이제 완벽한 2강에다가 강원 포항 그리고 저도 제주에 서울까지 이제 6위로 예측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6위 제가 다크호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6위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우승 경쟁 위협한 다크호스 말고 그냥 뭔가 이 전체적인 K리그 다크호스의 느낌이 났던 게 인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조성환 감독이 우리 상위 스플릿 갈 거다라고 미디어대에서도 굉장히 크게 외치셨는데 네. 6위에는 들어갈 생각은 안 드시나 봐요. 근데 뭐 워낙 생존왕이니까 잔류는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천은 여전히 강등 여전히? 후보다. 음, 라고 저는 봅니다. 음. 네개바 데려왔는데 저는 네개바의 폼이 그게 예전 좋다고- 경남에서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남 네. 첫 시즌 때는 판타스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긴 부상을 좀 겪고 나서는 사실은 그때만큼 폼으로는 돌아오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팀들, 경쟁 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보강을 한 것들을 보면 또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고 광주, 성남, 뭐 수원 FC 다 인천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사실 느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여전히 강등권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보는데 초반 성적 중요하겠죠. 맨날 초반에 맞아요. 이러다 막판 가서 으아 그러니까 항상 이러잖아요. 근데 인천은 후반기 때까지만 했으면 후반기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예, 초반에도 그렇게 10라운드 하면은 승률 여기에 목숨 걸고 한번 달려들면 올 시즌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든 시즌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원 FC는 어떠세요? 지금 이적 시장이 대거 VIP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이적 시장이 수원 VIP다. FC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6강권 들 수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고 네. 제가 어떤 분들은 강등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봤는데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팀은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값 높은 선수들의 영입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가고 들어온 게 가장 심했던 팀이죠. 이 팀이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나갔고요. 2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팀 다시 창단하는 수준의 정말 그 정도의 인아웃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팀은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역시 조금 불안정해 보여서 잘 되면은 도깨비 팀처럼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좀 하위권으로 예상되는 팀들 사이에서 아주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팀의 가장 불안하는 거는 역시 이제 베테랑 이제 우리가 좀 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의 일단 기동력, 활동량 이것이 시즌 내내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5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일정이 지옥의 아주 빡빡한 일정이 돼 버리는데 거기서 정말 야심차게 데려온 그 베테랑 선수들이 얼마나 꾸준한 체력 유지 능력을 보여줄 건지 요게 이제 관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은 멤버들을 보면 뭐 한승규 선수, 무릴로 선수 그리고 아마 발표는 안 됐는데 빅토르 안드라데라는 선수가 아마 오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영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출전시킬지도 맞아요. 약간은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에 약간 그 재간을 위주로 하는 공격형 미드필드형 선수들이 많은데 요 선수들을 이제 수비 밸런스를 어떻게 생각해 가면서 과연 이제 배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선에는 양동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양동현 선수 역시도 이제 연령을 고려하면은 얼마나 또 공격 앞선에서 출전했을 때 상대 수비에 대한 압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활동량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요 팀을 제가 봤을 때 역시 가장 불안감은
수비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약간 조금 불안해요. 네. 그리고 이 팀이 기본적으로 뭐 박지수 선수가 있기는 한데 박지수 선수가 아마 시즌 상반기 정도까지만 소화하면은 병역 문제를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또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또 수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김도균 감독도 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안정성보다는 조금 불안정성이 더 눈에 띄는 팀 아니냐. 해외 축구 팬들을 잘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선수 이렇게 이름값 높은 선수 막 데려왔을 때 잘 되면 맨시티, 못 되면 QPR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맨시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극단적인 과장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이제 과연 이 수원 FC는 그 언저리에 그 어디에 사이에 갈 것이냐? 어디쯤 위치할 거냐. 그런데 뭐 중간쯤만 위치해도 사실은 괜찮죠. 강등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거는 괜찮을 텐데 QPR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도균 감독의 전체적인 그 용병술, 지도력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체력을 좀 고르게 안배해주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부분들이 수원 FC는 굉장히 중요한 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합류한 외인 중에 눈에 띄는 선수는 이라고 저희가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말하는 동안 다 외국인 선수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합류가 늦기도 하고 많은 이제 영입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상만 보고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김기동 감독님은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눈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영상으로 선수를 좀 픽해가지고 데리고 온 경우라서 어떻게 될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선수들도 이제 오면서 합류한 선수도 있지만 합류하지 못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가격리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실한 베스트 11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할 거 하나 있어요. 지금 네. 니콜라오 선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니콜라오 드미트루 카르도소 선수. 이 선수만 잘해주면 사실 수원도 네. 아까 6강 맞아요.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뭐 루마니아, 이탈리아 뭐 이중 국적자로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를 거치고 어릴 때는 뭐 나폴리가 한번 영입을 해서 임대를 보냈지만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영상들을 보니까 기술은 있더라고요. 테크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순발력도 있고 득점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아니, 수원 이게 전문가시라서 제가 수원은 특별히 전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수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전 초이스 그게 확 믿음을 갖고 보질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잘할까? 감시의 눈초리예요. 네, 잘할까? 이러고 째려보는 지금 단계예요. 제리치는 지금 단점들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될까? 지금 수원은 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섞인 채로 또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챔 때 보여준 또 박근하 감독 운영을 보면 지금 이 멤버 가지고도 그래도 꽤 하겠는데라는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버티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개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전북, 울산 2강을 위협하려면 서울, 수원 여기서 빡 올려줘야 되는데. 예, 투자를 그만큼 해서 사실 붙여줘야 되는데 뭐 두 팀이 완전 나가 떨어졌잖아요. 포스코도 계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없단 말이죠. 대항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현대 이 두 구단의 대항마가. 수원도 올 시즌 사실 외국인 선수 영입을 조금 기대를 올 시즌 했었어요. 네. 하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올 시즌은 조금 질러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조금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그래 봐야 뭐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 해봐야 4강권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가능성 정도 보여주는 정도로만 돼도 4강권이요? 오, 그럼 4강권 그러니까 5위나 6위에서 4강권을 넘볼 수 있는 전력 정도만 돼도 올 시즌은 뭐 잘한 거다.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성공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수원이 6강 언저리에는 있을 것 같아요. 6강 언저리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실제로 뚫느냐 못 뚫느냐는 결국은 니콜라오와 제리치에게 좀 달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아챔에서도 그랬지만 박건하 감독 들어오면서 아주 뭐 젊은 선수들 아주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수원이 다이나믹해지고 아주 신선한
축구가 됐던 건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주 좋게 바꿔놓은 건 일단 사실인데 문제는 그 어떤 새바람이 불어오는 팀을 결국은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 선수들은 결국 외국인 골잡이들이거든요. 네. 니콜라우 선수가 액면가루만 보면 이탈리아, 잉글랜드, 스페인에서 다 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다 뭐 네, 일부 리그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세 리그를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영상 또 보면은 절묘한 장면들도 꽤 많은 그 영상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뭐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요. 현재 선수들은. 근데 괜찮다. 과연 이제 이 선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수원은 그 김태환 선수도 그렇고 네. 또 한석종 선수도 그렇고 고승범 선수 사실 그 선수들에게 더 기대가 커요. 이 선수들이 지금 발전 속도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오히려 기대가 크고요. 용병들은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연습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백승호 선수가 지금 좀 구단이랑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것도 조금 팬들도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사실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종목을 불문하고 최근에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또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이 백승호 선수 문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박정빈 선수와 이 전남에 또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한마디를 하자면 이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어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서 같은 곳에 서명을 할 때는 그 법적 구속력의 무게에 대해서 이거를 절대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이제 선수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일을 봐주는 또 에이전트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데 자신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계약서라는 걸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장 의원님이나 뭐 저나 정순주 아나운서도 어디 가서 계약서 그렇죠. 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거를 막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뭉개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 없는 제가 거예요. 약간 좀 시쳇말을 쓰면 이 스포츠인들도 그 스포츠 안에서의 뭔가 그 어떤 스포츠적인 성공, 우승, 메달 뭐 이런 것만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계적으로 길러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이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도덕이란 게 있고 상식과 통념이 있고요. 상식과 통념의 최소한이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상식, 통념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법이에요, 법.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지내야 된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상식과 통념에 맞게 살아야지. 가급적이면 도덕적인 것도 하면 좋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성적 지상주의, 우승 지상주의, 진학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으로 좀 깔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가름을 할까 하는데 어쨌든 이 법적 구속력 있는 종이에다가 뭐 쓰면은요 그거는 나중에 절대 뭉갤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 팀 한 팀씩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좀 언급이 안 나온 팀이라고 한다면 대구 있거든요. 대구는 역시 이 J2 리그에서 온 마츠모토 야마가에서 온 쓰리주니어 선수가 어떤 모습 보이느냐가 제일 네. 크죠. 사실은 에드가 선수도 조금 젊은 뭐 이러한 좋은 공격수로 좀 더 교체가 되면서 자극을 줬으면 더 공격진에 활기가 넘쳤겠지만 에드가 선수 그대로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대로 있고 기존에 세징야가 있는데 쓰리주니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선수 역할에 따라서는 기존의 대구 색깔들은 그대로 주축 선수들은 아직은 있으니까 많은 선수들이 뭐 유재문이나 뭐 김대훈 이런 선수 나갔다 해도 또 보강들도 좀 됐고 안용구 같은 선수도 왔고 또 베테랑 이근호 선수 복귀했고 했으니까 대구는 어느 정도 이세리 주니어 역할에 따라선 기존 전력을 그래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남은 저는 용병 뭐 좀 얘기해달라는데 뮬리치라는 공격수 2m 3. 커요. 네? 근데 실제로 오. 됐더니 2m 5래요. 그렇죠. 네. 야, 이 선수가 독일 2부 리그, 뭐 이스라엘 리그, 또 지난 시즌 보스니아 리그에서 9골 넣었던데 제가 영상 보니까
헤딩도 그렇지만 은근히 돌파력에서 빨라요. 돌파력도 있고 오른발 프리킥을 또 많이 차대요. 이 네. 선수가 오른발 슈팅력도 있고 이 선수 좀 재미있는 외국인 선수 같아서 성남은 뮬리치 선수 좀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 부시 선수도 있지만 진짜 거인이 온 것 같아. 진짜 거인. 지금 올 시즌에 뭐 강원이나 뭐 몇몇 서울 뭐 외국인 선수도 서울은 영입 못했으니까 이런 몇 팀 빼고는 지금 장신 공격수들을 그래도 한 명씩 또 한두 명씩은 다 데리고 있잖아요. 이 선수 재미있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경기장에서 눈에 잘 띄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마디 추가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사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강등 후보 질문도 당연히 받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남은 그 투톱 외국인 둘만 제가 영상 본 대로만 해주면 투톱 덕분에 성남은 살아남을 수 살짝 있어.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죽지는 투톱만 않을 것 터지면. 같다. 그런데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뮬리치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부시 선수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180 언저리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시 선수는 또 다재다능하더라고요. 폭발력도 순발력도 있고 다재다능하고 그래서 아까 그 키가 크지만 나름 또 스피드를 갖고 있는 뮬리치 선수와 기본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좀 다재다능하면서 역시 스피드가 있는 부시 선수와 이게 잘 맞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듀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듀오만 제가 영상 봤던 대로만 한국에서도 재현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성남은 이 듀오 덕분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만큼 잘만 되면은 K리그의 아주 명물 투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격진인 것 같아요. 성남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주는 어때요? 좀 광주가 아웃이 많죠. 네, 조금 위험하긴 하죠. 광주가 박준석 제일 위험할 감독부터 시작해서 뭐 마르코 선수야 뭐 별로 한 건 없었습니다만 일단 아슐마토프 선수, 윌리안 선수, 홍준호 선수, 여름 선수, 김창수 선수 이런 선수들은 팀의 기본 골격을 이뤘던 선수들인데 모두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 이제 윤보상 선수, 이찬동, 김원식, 김종우, 이한샘, 송승민, 박준강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선수들 몇몇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만만한 멤버는 아니에요. 광주가 여전히. 게다가 펠리페는 뺏기지 않았고 엄원상이 여전히 또 존재하기 맞아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주도 지난 시즌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어떤 그 전술적 차원을 그대로 또 재현할 수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일단 그 윌리안 선수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펠리페 선수라든가 엄원상 선수에게도 좀 좋은 영향이 많이 왔는데 요 이제 윌리안 선수 자리에 아마 지금 그 오피셜이 뜨지는 않았는데 헤이스라는 선수가 아마 올 거는 같아요. 헤이스라는 선수가 올 것 같은데 요 헤이스 선수가 윌리안 선수와 비교해서 이제 어떤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주겠는가. 요게 이제 광주의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드레예비치라는 수비수를 또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1월에 그 대표팀 경기 뛰었더라고요. 네. 네, 세르비아 최근에 대표- 이제 네, 세르비아 세르비아 대표팀 경기. 대표팀 데뷔도 했던 네. 나름 이 선수도 영상 봤을 때는 수비수로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괜찮다라는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광주는 사람들의 어떤 뇌리에는 이거는 나간 선수들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온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특히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이제 김종우 같은 선수가 저는 이 광주에서 뭔가 플레이메이커, 그렇죠. 찬스 메이커로서 좀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문제는 역시 다른 팀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다른 팀들의 어떤 보강이랄지 지금 액면가의 멤버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광주가 좀 액면가적으로는 확실히 떨어지죠.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여기 최대 또 역시 변수는 아까 그 헤이스 선수의 활약도 있습니다만 펠리페 선수가 요 선수가 이제 부상 없이 얼마나 한 시즌을 정말 또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많은 골을 잡아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광주는 역시 마무리에 있어서만큼은 펠리페에 비견될 만한 다른 카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이스와 엄원상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펠리페 골수가 얼마나 될까가 굉장히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 펠리페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확 늘어날까? 줄어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잘못하면 좀 줄어들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근데 펠리페 골이 줄어들게 되면 광주는 이제 좀 힘들죠.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펠리페 선수의 컨디션과
기분 상태와 폼을 얼마나 광주가 시즌 내내 유지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헤이스의 어떤 그 펠리페를 위한 어떤 창의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약이 어느 정도 또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멤버가 아주 충분해 보이지 않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인천까지 해서 큰 틀에서 보면 2강 빼고요. 나머지 팀들은 K리그 사실 외국인 선수 농사가 중요한데 어디서 터질 줄 몰라요, 사실은. 네. 이게 2강을 빼면 나머지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 춘추전국 시대다 또. 나 지난 시즌도 그 얘기했지만 또 물고 물리겠구나. 근데 그게 그 재밌잖아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K리그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K리그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단축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8라운드까지. 네, 38라운드니까. 33라운드까지 하고 스플릿이죠. 네, 파이널 라운드 진행을 하니까 그것까지 우리 재밌게 끝까지 함께해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진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